지난 한 주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TV닥터 인사이드 박동원입니다. 결혼하는 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신도 출산도 같이 늦어지고 있지요. 요즘은 30대에 출산하시는 분들도 많고 40대에 출산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점점 늦어지고 있는 임신과 출산, 과연 문제는 없을까요?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고령 임신 비율은 2009년에 15.4% 그리고 2019년에는 33.4%로 불과 10년 새 2배로 많아졌습니다. 요즘은 임산부 3분 중에 1분이 고령 임신입니다. 임산부의 나이가 많아지면 임신 합병증도 당연히 더 많아지게 되지요. 남편분들도 꼭 알아야 할 고령 임신의 오해와 진실, 오늘은 이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이슬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 병원의 산부인과 이슬입니다. 네, 이슬 선생님 모시고 오늘 고령 임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얘기를 하면서도 조금 선생님 미안하고 섭섭합니다. 고령 임신이 맞나? 불과 35세가 무슨 고령인가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만 35세라는 기준은 일단 WHO나 국제산부인과 학회에서 정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임신이라든지 출산 같은 것들이 이제 20대 초중반에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랬죠. 만 35세라는 것이 고령 임신이라는 데는 다들 이견이 없으셨는데요. 이제 점차 이제 임신이나 출산이 30대 초중반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만 35세라는 기준이 매우 낮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만 35세라는 기준을 더 높일 수 없는 이유는 이런 만 35세 기준이 임신 건강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고령 임신이라는 게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라기보다는 여성의 어떤 전체적인 가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절반 정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5세의 산모의 나이가 사회적으로 고령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고령인 거다. 마치 초경 나이가 점점 빨라지긴 하지만 폐경 나이가 그대로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군요. 용어가 헷갈리는 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고령 임신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고위험 임신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선생님. 요 두 개가 같은 용어가 아닌 거죠? 네, 고위험 임신이라는 것은 좀 정의가 모호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저체중이라든지 혹은 비만인 경우도 이제 고위험 임신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임신 전에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도 고위험 임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 임신이라는 것은 고위험 임신의 어떤 한 부분에 속한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고령 임신이 전부 이제 고위험 임신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만하게 고위험 임신군이 있으면 아주 작은 부분에 이제 고령이라는 위험 인자도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고령 임신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산모 측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태아 쪽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산모 측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일단 개괄적으로 선생님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고령 임신이 되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임신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잘 안 된다. 그리고 임신이 또 잘 되더라도 이제 초기에 유산이라든지 조산의 위험이 좀 높다는 것도 어떤 고령 임신의 이제 다른 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임신 합병증의 비율도 높아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임신 중독증과 같은 이제 임신성 고혈압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임신성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비중도 높아지게 되고 또 임신 중에 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전치 태반이나 태반 조기 박리 같은 경우도 더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고령 임신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단 임신이 잘 안 되는 문제, 임신을 했는데 조산이 되고 유산이 되고 하는 그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문제들,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오늘 조금 어려운 말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임신 중독증이라는 말도 나왔고 전치 태반, 태반 박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일단 선생님, 자, 임신 중독증 설명부터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약물 중독이랑 좀 다르잖아요. 임신 중독증이라는 것은 임신성 고혈압 질환의 일종인데요. 임신성 고혈압 질환이라는 것 자체는 임신 중반 이후에 갑자기 혈압이 높아지는 질환을 다 총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없던 고혈압이 임신 중반 이후에 갑자기 생기는 거지요?
여기에다가 이제 단백뇨가 추가로 발생이 되게 되면은 요거를 이제 임신 중독증이라고 부르게 되고 다른 말로는 전자간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다시 경련이 추가가 되면은 이거를 자간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신성 고혈압이 있는데 여기에 단백뇨가 추가가 되면 임신 중독증이 되는 거고 여기에 경련까지 나중에 일으키게 되면 이제 자간증이 되는 건데 이 자간증까지 가게 되면 이제 산모도 위험하고 태아도 굉장히 위험해지는 상황이 되는 건 거죠. 이런 일이 선생님 흔하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흔한 일은 아니긴 하지만 고령 임신부가 아니더라도 모든 임산부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이고 또 추가로 고령 임신이 되면 이런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관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자간증까지 가는 경우는 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산전 진찰 받으러 가면 꼭 혈압 재보시고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데 이런 증상이 있는지 혹시 없었나요?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증상 중에 임신 중독증의 증상들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증상들이 뭐가 있을까요? 임신 중독증 같은 경우는 고혈압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혈압 때문에 두통이 생기는 게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두통? 또 단백뇨가 많이 빠지게 되면은 부종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종은 일반적인 임산부들보다 훨씬 더 급격하고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고혈압과 부종 이후에 또 추가로 시야장애 같은 것도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심해지면 이제 윗배 복통 같은 것도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점점 심해져서 이제 중증 임신 중독증이 생기게 되면 뇌출혈이라든지 뇌경색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겠고 급성 신부전, 폐부종 같은 것도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련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 자간증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산부분들이 이렇게 뭐 발이 붓고 손가락이 부어서 신발이 잘 안 들어가고 반지 안 빠지고 하는 얘기는 제가 숱하게 들었는데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붓는다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팔다리가 붓거나 하는 것들은 임신 중에 조금 흔한 일이기는 한데요. 이제 그 정도가 갑자기 너무 심해지고 또 원래 이제 얼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크게 붓진 않는데 갑자기 이제 눈 두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많이 붓고 또 하룻밤 사이에 몸무게가 2~3kg씩 증가된다든지 하는 그런 증상들이 보이게 되면은 부종이 좀 심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뭐 매일 거울 보실 거고 매일 체중 재 보실 텐데 급격한 변화가 생기면 한번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두통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의문은 생깁니다. 나이 들면서 고혈압이 생기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러면 이제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은 지금 어르신들은 굉장히 많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임신을 하면 그것도 중반부 이후에 이런 임신성 고혈압이 생기게 되는 건가요? 일반적인 이제 고혈압이랑 조금 다를 수 있겠는데요. 임신 중독증은 사실 태반 기능이 좋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고요. 태반 때문이군요. 그래서 태반에 의해서 이런 이제 몸의 어떤 순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애를 받기 때문에 이런 임신 중독증이 생기는 것이고 또 이런 태반이 제거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임신 중독증의 치료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인이 태반이기 때문에 태반을 제거해야 그러니까 임신이 끝나야 결국은 해결이 된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임신 중독증 조금 위험할 수 있다. 그런 위험군들이 있으신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신 중독증은 태반 기능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이고요. 이런 태반 기능 부전에 대한 원인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임신 중독증이 좀 더 잘 발생하는 이런 환자분들이 계시는데요. 예를 들면 임신이 처음이신 경우라든지 아니면 쌍둥이 임신이라든지 그리고 고령 임신인 경우에 조금 더 빈도가 증가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추가적으로 뭐 임신성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조금 더 확률이 증가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약간 무서운 게 뭐냐면 선생님, 이 위험군들이 다 합쳐진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임신인데 나이가 조금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 임신이 잘 안 돼서 난임 시술을 받으셨는데 그러다 보니 쌍둥이가 임신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합쳐진 분들. 근데 또 알고 봤더니 우리 엄마도 임신 중독증이 있었고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많은 위험 요인이 합쳐져 있는 경우에도 안전하게 끝까지 임신과 출산을 마치신 분들이 계신가요, 선생님? 어때요?
네, 임신 중독증이라는 것은 사실 정상적인 임산부에게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 단지 이제 고령 임신이라든지 쌍둥이 임신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겹쳐질 수는 있겠는데 예. 그런 경우에 조금 더 빈도가 증가되기는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다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정기적인 검진과 산전 진찰을 하시게 되면은 건강하게 출산과 분만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이고, 이제 치료하시는 분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진짜 좀 마음이 놓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령 임신에서 조금 더 임신 중독증이 잘 생기는 것뿐이지 연령이 어린 나이에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네. 또 관리만 잘하면 얼마든지 정상적으로 임신과 출산을 끝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임신 중독증이 왔어요. 뭐 불행하게 왔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뭐 어떻게 고혈압 약을 먹거나 이렇게 하면서 계속 임신을 유지할 수 있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집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임신 중독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사실 지금까지 명확한 것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임신 중독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입원을 해서 경과를 좀 자주 보게 되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경과를 보는 와중에 엄마랑 그리고 아이가 다 건강하다고 하면 최대한 주수를 늦춰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분만을 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고요. 예. 혹시 엄마나 아이 둘 중에 한 분이라도 이제 좀 위험한 상황이 오게 되면은 네. 이제 즉각적인 분만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임신 중독증이 잘 발생할 수 있는 환자군에 있어서는 조금 더 병원을 자주 방문하셔가지고 정기 검진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예. 같습니다. 불가피하게 조금 일찍 이제 출산을 유도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 이제 아이가 인큐베이터에서 자라게 되겠네요, 그죠? 네. 예. 그런 어떤 치료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임신 중독증 알아봤고요. 이제 태반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아까 전치 태반이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뭔가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태반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맞나요? 네, 전치 태반이라는 것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예. 이제 자궁 경부 쪽에 태반이 위치하는 모든 질환을 다 말하는 겁니다. 예. 전치 태반이 있으면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태아가 나올 수 있는 산도를 맡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자연 분만이 조금 불가능하다는 점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아. 네, 또 전치 태반이 동반이 되게 되면 원래는 태반이 부착되어야 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태반이 자궁벽으로 파고드는 유착 태반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착 태반이 동반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제왕절개술을 할 때 출혈이 좀 많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예. 이런 출혈 때문에 산모가 조금 위험해지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 이게 전치 태반인지 몰랐다. 임신 한참 후에 알았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알 수가 없는 겁니까? 전치 태반을 이게 진단이 안 된다라기보다는 예. 진단을 좀 늦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궁이 아기가 커짐에 따라서 점점 커지게 되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입구에 가까이 있던 태반도 자궁을 따라서 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초반에는 자궁 경부 입구에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임신 후반기에 들어서게 되면은 이런 태반이 조금 더 올라가서 실제로는 전치 태반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임신 후반쯤에 해서 이제 자궁이 더 커지지 않고 태반이 더 올라가지 않을 것 같았을 때 전치 태반이라는 진단명을 붙이게 됩니다. 아, 처음에는 조금 입구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게 점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엔 얘기를 안 하시다가 이제 나중에 가서 후반에 가서 전치 태반입니다. 이 경우에는 제왕절개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나중에 하실 수 있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 고령 임신 분들이 이런 게 흔하다고 하면 이분들은 그러면 조금 더 자주 혹시 뭐 전치 태반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조금 더 자주 검사를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반 산모들보다? 전치 태반이라고 해서 이제 검사를 자주 한다라기보다는 네. 전치 태반은 오히려 이제 일반 산모들과 좀 다른 부분은 이제 임신 중에 출혈을 좀 야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 이제 임신 중에 이제 출혈이 발생되는 빈도가 좀 더 높다 보니까 이제 자궁 수축이 조금 있다든지 예. 아니면은 약간의 이제 충격을 받았다든지 하게 되면 네. 질출혈이 생기기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예. 그때 이제 전치 태반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조금 경과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출혈량이 많지 않으면 네. 이제 조금 아이나 모체가 이제 안전하다고 하면 조금 더 경과를 보는 편이고요. 예. 혹시나 출혈이 이제 정말 소수이지만 갑자기 출혈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급하게 제왕절개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간간히 있습니다. 네, 전치 태반 알아봤습니다. 시간을 조금 두고 보면 뭐 위치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치 태반 말고 또 한 가지 태반의 문제점, 태반 조기 박리라는 게 있습니다. 일찍 떨어져 나간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맞나요, 선생님?
네, 태반 조기박리라는 것은 이제 질출혈을 동반하기 때문에 전치 네. 태반과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예. 태반 조기박리는 이제 전치 태반과 달리 정상적으로 태반이 위치해 있는데 이게 이제 자궁벽에서 떨어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네. 그래서 태반 조기박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태반이라는 그 기관 자체가 아이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제 모체로부터 영양분이나 산소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태반이 떨어지게 되면은 아이에게 가는 영양분이라든지 산소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아이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태반 조기박리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완전히 떨어졌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떨어졌냐에 따라서 조금 경과가 다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제 부분적으로 떨어져 있고 그리고 모체나 아이가 별 특별한 이상이 없고 출혈이 멈췄다고 하면 조금 더 경과를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예. 하지만 완전히 떨어진 경우라고 하면 대량의 이제 출혈이 유발될 뿐만 아니라 네. 아이에게도 산소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즉각적으로 분만을 해야 되고요. 예. 이런 경우는 주로 제왕절 개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반 조기박리의 치료라는 건 완전히 분리가 돼버리면 빨리 출산을 시키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군요. 네. 그러면 일단 부분적으로 조금 붙어 있고 떨어진 부분도 있고 붙은 부분도 있다. 그러면서 질출혈이 약간 있다 그러면 산모에게는 어떤 것들을 시키시게 되나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치 태반이라든지 아니면 예. 태반 조기박리든지 상관없이 예. 임신 중에 출혈이 있는 것은 정상적인 소견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질출혈이 있다고 하면은 일단 병원에 오셔서 검진을 꼭 받아보셔야 되고요. 예. 검진 중에 이게 전치 태반에 의한 것인지 조기박리에 의한 것인지 예. 아니면 조기박리가 완전히 일어난 것인지 부분적으로 일어난 것인지 등을 예. 판단을 해서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경과를 보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조기박리가 조금 있으면 그러면 자 이제 이 산모는 이제 앞으로 움직이지도 말고 운동도 하지 말고 꼼짝하지 말고 있으세요. 이렇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그렇지는 않고요. 예. 이제 태반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이제 대부분 그 이상 더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또 출혈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면서 아이도 건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이제 며칠 정도 경과를 보다가 특별히 이상이 없으면 네.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예. 임신 중에 출혈이 있으면 되게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좀 안심이 됩니다. 자, 산모 측에 고령 임신 상황에서 산모 측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태아 쪽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선생님 속설이 선생님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고령 임신이 되면 임산부가 나이가 많으면 아이가 지능이 낮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까? 고령 임신부들이 이제 많이 하시는 질문들인데요. 예. 아이의 지능과는 사실 의학적으로는 큰 관련성은 없습니다. 관련이 없어요. 네. 네. 임산부의 나이랑 아이의 지능은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방금 해주셨는데 이렇게 믿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 왜 이런 속설이 나왔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고령 임신인 경우에 있어서는 네. 다운 증후군의 비율이 좀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 다운 증후군이 지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능이 좀 낮은 혹은 기형아가 더 많이 출생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네. 의심을 많이 가지시게 되지만 실제로 다운 증후군을 제외한 어떤 유전적인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이와 크게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방금 힌트가 나왔습니다. 다운 증후군은 나이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기형아, 우리 산모들 굉장히 걱정 많이 하실 텐데 기형아 출산이랑 산모의 나이는 관련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기형아 같은 경우도 이제 다양한 분류가 있는데 네. 일단 유전적인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다운 증후군 같이 염색체 수혜 이상이 있는 경우는 조금 관련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그 외에 다른 유전적인 요인은 나이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일단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고령 임신이면 이제 임신성 당뇨라든지 다른 만성 질환이 동반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기형아 발생률이 조금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기형아 발생률이 조금은 높아진다라고 말씀하셨고 대표적으로 다운 증후군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불안하신 고령 임산부들은 검사를 해보시겠네요, 선생님. 어떤 검사를 통해서 미리 알 수 있나요? 네, 일반적으로 기형아 검사는 고령 임신이 아니더라도 일반 임산부에게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걱정되시니까. 네. 네. 임신 초기와 중기 한 번씩 해가지고 이제 기형아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고요. 예. 일반적으로는 이제 엄마의 혈액에서 어떤 호르몬 농도를 분석함으로써 기형아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니프티 검사라고 해서 임신 초기에 엄마
혈액으로부터 태아의 DNA를 분석하는 방법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예.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초기에 기형아를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는 많이 선호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니프트 검사 NIPT인데 이게 이제 엄마의 혈액을 통해서 아이의 네. 그 기형아 여부를 확인을 네. 하는 검사인데 여기서 약간 애매하다라고 나오면 추가로 또 해보는 검사들이 있죠. 네, 만약에 그 기형아 검사를 통해서 다운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염색체 이상의 위험도가 높다라고 예. 나오게 되면 초기에는 육모막 검사라든지 중기 이후로는 이제 양수 검사 등을 시행해서 이런 기형 유무를 확진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태아의 기형아 여부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태아의 기형 여부하고 또 하나 또 걱정을 하시는 게 이런 게 있죠. 임산부의 나이가 많으니까 아이가 뱃속에 애가 좀 늦게 더디게 자라는 것 같다. 잘 안 자란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도 합니까? 네, 태아 성장 지연이라는 것인데요. 네. 이 태아 성장 지연이라는 것은 출생 체중이 그 임신 주수에 태어난 아이의 평균 체중의 약 10%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예. 이런 태아 성장 지연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예. 단지 이제 고령 임신이라는 것만으로 태아 성장 지연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임신 중독증과 같은 합병증이 동반이 되게 되면 이런 태아 성장 지연이 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임신 중 감염이라든지 네.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다른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태아 성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조금 성장이 조금 늦어지다가 그 엄마 모체 쪽에 그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되면 성장을 따라잡나요? 어떻습니까, 선생님? 네, 태아 성장 지연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빈혈이라든지 영양 부족이라든지 이렇게 교정이 가능한 부분 때문에 태아 성장 지연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예.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을 교정해 주면은 어느 정도 따라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고령 임신이나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임신 중독증이라든지 네. 이런 질환 때문에 태아 성장 지연이 발생을 하게 되면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교정이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예. 오히려 태아를 좀 자주 보고 자주 관찰함으로써 네. 이제 적절한 분만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령 산모들을 더 자주 보시는 이유가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게 네. 자주 보시는 거군요. 선생님, 그 고령 임산부 혹은 고위험 임산부들 뱃속에서 아이가 늦게 자란다. 그건 이제 알겠고요. 반대로 선생님, 임신부가 당뇨가 있으면 아이가 오히려 크게 나온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일단 당이 만약에 잘 조절되지 않는 임산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예. 거대아 출산이 좀 비교적 흔한 편인데요. 네. 이렇게 큰 아기를 분만하는 경우가 간간히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당이 조절되지 않을 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거대아 출산과 더불어서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오히려 저혈당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당 조절을 임신 중에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너무들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그러면 내가 이미 결혼을 하고 이제 출산할 나이를 계산을 해보니까 이미 고령 임신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 조금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하시면 될까요? 네, 고령 임신인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것은 임신 전부터 네. 많이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당연히 금연이랑 금주는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시고 또 네.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네. 이제 질환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자신은 모르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질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건강 검진이라든지 정기 검진을 통해서 네. 내가 모르지만 혹시 앓고 있는 질환이 있진 않은지 예.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임신 3개월 전부터 엽산제를 복용하시는 것이 태아 신경관 결손과 같은 기형 발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엽산제도 꾸준하게 복용을 하셔가지고 예. 임신 3개월 전부터 예. 그리고 임신 후 4개월 때까지 예. 복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시겠고요. 그리고 풍진과 같이 임신 초기에 감염이 되었을 때 기형아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질환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으로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네. 따라서 이제 풍진 예방접종을 임신 전에 시행을 하시고 또 1개월 정도 피임하신 이후에 임신을 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요즘은 결혼하기 전에 신혼 때 건강검진을 해서 결과를 서로 교환도 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던데 그런 거는 선생님께서도 찬성하시나요?
남편분과 같이 임신 전에 이런 검사를 통해 가지고 본인이 알지 못했던 질환 같은 것들을 미리 파악해 보는 것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도 할 테고 또 이제 내가 이미 조금 나이가 많다고 하면 그리고 임신 출산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 미리 선생님을 한번 찾아뵙고 내가 뭘 준비할까요? 이렇게 여쭤보시면 선생님께서 네. 이런 얘기를 다 해주실 테니까 네.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 일단 우리나라의 산모분들은 아기 생각해서 태아 생각해서 아파도 약을 잘 안 드십니다. 무조건 안 드십니다. 드셔도 된다고 얘기를 해도 안 드십니다. 그러면 고위험 산모분들은 조금 더 걱정이 돼서 더 안 드실 것 같거든요. 약 드셔도 되는 거죠, 선생님? 임산부들이 이제 주로 약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거부감이 많으신데요. 예. 생각보다 임신 중에 드실 수 있는 약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특별히 임신 중에 복용하지 않아야 될 약물들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또 만약에 지금 드시고 계시는 약물이 있다고 하고 그걸 또 치료 목적으로 드신다고 하면은 그 약물이 이제 임신 전이나 혹은 중에 복용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예. 산부인과 방문하셔가지고 네. 이 약물을 혹시 끊어야 되는지 네. 혹은 변경해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복용해도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임신 상태라고 해서 약을 무조건 드시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드셔도 됩니다. 어떤 약들은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미리 선생님께 전화해서 알아보시고 약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걱정되는 게 있죠. 백신 갖고 참 말들이 많은데 임산부들은 그러면 백신을 맞아도 되느냐? 저는 두 가지 백신 선생님께 여쭤봅니다. 코로나 백신 하나랑 독감 백신 하나랑. 요거 임산부들은 어떻습니까, 선생님?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예전부터 임신 중에 언제든지 상관없이 꼭 맞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꼭 맞아야 하시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네네. 예. 그래서 오히려 초기, 중기, 후기 상관없이 꼭 네. 맞으시고요. 또 분만 이후에 수유를 하시는 중간에라도 꼭 맞으시기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종류가 좀 다양해서 네. 이제 각각 연구들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으신데요. 네. 일단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임산부에게 코로나 백신을 이제 권고를 하거나 하진 않지만 예.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화이자 백신 같이 이제 mRNA 백신 같은 경우는 네. 이미 임산부에게 투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직 아스트라제네카는 아직 결정이 난 게 아닌 건 거죠. 네. 예, 예. 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결정이 될 테니까 그때 가서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챙겨서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거의 50% 이상이 자궁근종을 어떤 형태로든 갖고 있다고 하시거든요. 이런 분들도 이제 고령 임신인 상태에서 임신이 된다는 말인 거죠. 안전하게 출산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십니다. 네, 자궁 근종 같은 경우는 크기나 위치에 따라서 조금 영향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네. 크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위치에 따라서 임신이 조금 힘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임신 전에 먼저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런 자궁 근종이 임신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지 네.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예. 일단 임신이 된다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근종이 큰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네. 근데 임신 중에 이런 근종이 조금 커지거나 혹은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는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임신 근종 자체가 임신을 유지하고 출산하는 데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뭐 위치나 크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다 겪고 만삭이 이제 되어서 출산할 시기가 선생님 됐습니다. 출산은 그러면 내가 자연 출산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다 제왕절개를 해야 하는 건지 이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임산부 분들께서 이제 오시면 사실 고령이신 분들 같은 경우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네. 내가 자연분만이 가능하냐 예. 하는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실제로 고령 임신만 가지고 자연분만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예. 단지 이제 제왕절개술이 조금 더 안전하다고 잘못된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고령 임신부라 할지라도 예. 다른 질환이 없거나 또 네. 모체나 아이가 건강하다고 하면은 예. 충분히 자연분만을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 제가 오늘 처음 보는 질문도 있는데요. 난소 나이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난소 나이가 어리면 나이가 내가 좀 많더라도 임신하는데 뭐 큰 문제가 없다. 과연 그러냐 이런 질문이 선생님 있거든요. 난소 나이라는 게 뭔가 그리고 실제로 임신 가능성과 관련이 있는지 그렇게 여쭤보고 올게요. 네, 난소 나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시면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난자의 어떤 개수를 네. 나타내는 어떤 지표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예. 여성의 경우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런 딱 정해진 양의 난자 개수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춘기가 되고 생리를 하게 되고 배란을 하게 되면 이런 난자가 점점 소비를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나이가 많을수록 이런 남아있는 난자 개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수록 난소의 나이가 높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실제로 이제 난자의 개수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네. 실제 난자 질도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나이가 어리지만 난소 나이가 높은 경우는 난자의 개수는 작지만 난자의 네. 질이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임신은 또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만약에 임신이 된다고 하면은 난소의 나이보다는 본인의 나이가 더 임신에 더 영향을 많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난소의 개수가 난소의 나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 뭐 나이가 조금 젊다고 하면 축하드리긴 합니다만 이걸로 임신이 잘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난소의 질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막상 임신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는 난소 나이보다는 실제 나이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선생님 이제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정말 고령 임신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또 고령 임신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의 부모님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같이 이제 의학이 많이 발달된 시대에서는 이제 임신이 굉장히 정상적이고 안전한 과정인 것 같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임신 자체는 굉장히 이제 자신의 건강을 걸고 하는 아주 소중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네, 특히나 이제 고령 임산부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정기적인 검진과 산전 진찰을 통해서 꾸준하게 관리를 받으시게 되면 고령 임산부라 할지라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 오늘 점점 많아지고 있는 고령 임신의 위험성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많은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이슬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걱정이 되는 건 오늘 방송 보시면서 혹시 임신 출산을 포기하실까 봐 걱정이 돼서 저희는 고령 임신은 이런 위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런 훌륭하신 선생님께서 이런 많은 것들을 관리하고 해결을 해주실 수 있다는 점들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무사히 잘 임신 출산하시고 육아까지 성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보신 방송은 부산 MBC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TV 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